오늘은 동양 고대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제국 중 하나였던 대륙을 지배한 천자의 나라, 한 왕조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족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만든 나라, 유교 정치와 사상 체계를 확립한 국가, 그리고 동서양 교류의 시발점이 된 문명의 중심지였죠. 한 왕조의 이야기는 영웅의 등장으로 시작되고 권력의 음모, 철학의 탄생, 전쟁과 외교, 백성의 삶, 개혁과 반동, 그리고 영광과 몰락까지 정말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황제가 된 시골 관리. 한 왕조는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 혼란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진나라가 지나치게 엄격한 법과 중앙 집권을 밀어붙이자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고 마침내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떠오른 인물이 바로 초나라의 명장 항우와 폐연이라는 시골 출신의 하급 관리 유방이었습니다. 항우는 전쟁의 귀재로 전투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자랑하며 무수한 적을 꺾었습니다. 반면 유방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과 포용력 있는 리더십으로 서서히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학문이나 무력이 뛰어나진 않았지만 인재를 아끼고 민심을 얻는 데 능했습니다. 결정적인 해아 전투에서 유방은 항우를 물리치고 기원전 202년에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그렇게 전한이라 불리는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었죠. 유방은 황제가 된 이후에도 진나라처럼 백성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강압보다 유연한 통치를 지향하며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고 제도를 다듬는 데 힘썼습니다. 이름 없는 하급 관리에서 대제국의 창건자가 된 유방의 인생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제국의 기틀을 세우다. 한 왕조를 세운 유방은 단순히 권력을 쥐는 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도입한 것이 바로 봉건제와 군현제를 혼합한 정치 체제였습니다. 친족이나 공신들에게 땅을 나누어 제후로 삼아 다스리게 하는 한편, 일부 지역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도록 만든 것이죠. 이 제도는 초창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후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자 중앙과 지방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제국의 기틀을 다진 인물들이 바로 한나라의 대표적인 명분 문제와 경제입니다. 문제는 절약과 검소함을 몸소 실천하며 청렴한 통치를 했고, 경제는 세금을 낮추고 민생을 돌보는 한편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다졌습니다. 이 두 황제의 통치 아래 백성들은 오랜만에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고, 사람들은 소를 몰고 다녀도 도둑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치안과 경제가 안정된 시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 속에도 긴장은 존재했습니다. 제후들의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황제들은 지방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권력이 흩어지지 않도록 행정체계를 정비하며 통제력을 높여갔습니다. 이처럼 유방이 연정치 실험실은 문제와 경제시대에 더욱 정제되어 중국 제국 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무제. 검과 붓으로 제국을 확장하다. 한 왕조가 가장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는 단연 한무제 때였습니다. 그는 단 16세의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올라 무려 54년간 통치하며 한나라를 동아시아 최고의 제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한 왕조의 영토는 거의 2배로 확장되었고 군사와 문화 양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습니다. 특히 북방의 강력한 유목 민족인 흉노와의 전쟁에 힘을 쏟았습니다. 흉노는 수세기 동안 중국 북부를 위협해왔는데요. 무제는 이에 맞서 위천과 곽거병 같은 명장들을 앞세워 대규모 원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흉노를 북방 초원 깊숙이 밀어냈고 한 제국의 국경은 더 넓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꿈꾸며 장권을 서역에 파견합니다. 장권의 개척으로 인해 중국과 서역을 잇는 무역로가 형성되었고, 이 길은 훗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단길, 즉 실크로드가 되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 중국의 비단, 도자기, 종이 등 문물이 페르시아와 로마에까지 전달되며 동서 문명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죠. 문화적으로도 한무제는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유교를 국가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하여 혼란스럽던 사상계를 하나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전에는 법과 도가 등 다양한 철학이 혼재했지만 유교가 국학으로 자리 잡으면서 과거제의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1000년 넘게 중국을 지배한 유교 중심 통치 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한무제는 검으로 국경을 넓히고 붓으로 나라의 정신을 정립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오늘날에도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기억되게 만들었습니다.
제국의 그림자. 아무리 화려하고 강성한 제국이라도 그 안에는 시간이 흐르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입니다. 한 왕조 역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이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모순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전쟁과 영토 확장은 한 나라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원정으로 국고는 바닥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과 군역이 부과되었죠. 농민들은 징집과 세금에 시달리며 삶의 터전을 잃거나 떠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앙 권력의 핵심인 황실 내부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특히 어린 황제가 즉위할 경우 실권은 외척이나 황관들에게 넘어가는 일이 흔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이름을 빌려 권력을 휘두르고 사리사욕을 채우며 정치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왕실 내부의 갈등은 곧바로 조정의 혼란으로 이어졌고 국정 운영에 혼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땅을 가진 지주들이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작은 농민들은 점점 삶의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토지 제도가 무너지면서 부유한 가문들은 대농장을 운영하며 농민들을 마치 노예처럼 부렸고 그로 인해 계층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한때는 안정과 번영을 자랑했던 제국이지만 이제는 내부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나선 인물이 바로 개혁가 왕망입니다. 그는 한 왕조의 외척 가문 출신으로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왕망은 이상적인 유교 정치와 고대 주나라의 제도를 복원하겠다며 스스로 황제 자리에 오르지만 현실과 괴리된 그의 개혁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말았죠. 이처럼 겉으로는 찬란했던 한 왕조도 시간이 흐르며 내부의 불균형과 부패로 점점 붕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은 위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고 민심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위상주의자의 참혹한 결말. 왕망은 전한의 외척 출신이었지만 지식인으로서 명망이 높고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는 어린 황제를 대신해 섭정을 하다가 기원 후 8년 아예 황제를 폐위시키고 신나라를 세웁니다. 왕망은 땅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노비 제도를 폐지하며 화폐를 새롭게 만들고 상업을 규제하는 등 진정한 민본 정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개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었고 현장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이론 위주의 정책만을 밀어붙였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결국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망은 몰락하고 신나라는 붕괴됩니다. 제국의 마지막 불꽃. 왕망이 죽은 이후 유씨 일족이 다시 정권을 잡으며 후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전환과는 달리 후한은 시작부터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황제의 권위는 약했고 정치는 다시 황관과 외척이 장악했습니다. 이 시기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기원 후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며 제국은 무너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난은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라 종교와 사상이 결합된 혁명운동으로 확산되었고 한 왕조는 사실상 제어력을 잃게 됩니다. 이후 각지에서 군벌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삼국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되죠. 조조, 유비, 송권 등 우리가 익히 아는 인물들이 이 시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유방이 시작한 소박한 반란은 수백 년의 제국을 만들었고 한 무제의 검과 붓은 세상을 연결했고 왕망의 이상은 실패했지만 오늘날 정치개혁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